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이번 주부터 함께해 주실 두 분.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두 분 혹시 같이 토론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저는 처음 뵀습니다. 처음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품격 토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수 배워야죠. 늘. 아, 네. 박 의원님 뭐 대변인 하시고 뭐 할 때 늘 뭐 화면에 익숙하면서 네.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균형성을 또 민당 의원들 중에서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좋은 파트너 또 섭외하셨네요. 네. 품격 토론 재미있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사실 토론 전에 지금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갑작스럽게 베트남에서 타계 소식이 들려와서요. 고인을 애도하면서 두 분도 한마디씩 해주시고 토론을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박성준 의원님부터. 네. 저는 그 이해찬 대표님하고 인연이 된 것은 제가 2020년 초선 의원 당시에요. 제가 원내대변인을 맡았는데 이해찬 당대표가 보여줬던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첫째 저는 이제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그 부분을 좀 많이 느꼈고 현안에 대한 어떤 파악뿐만 아니라 어떤 결정에 대한 힘도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울 때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주셨고 또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던 우리 민주당의 산 증인이자 또 큰 거목이셨죠. 이분이 좀 건강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네. 이해찬 전 총리는 참 뭐 여야 뭐 이런 정치 진영 개념을 떠나가지고 그래도 한국 현대 정치사의 그런 굵직한 그런 변곡점마다 중심에 서 있었던 그런 인물이죠. 뭐 첫 번째는 민주화 운동의 그래도 주역이죠. 그렇죠. 민주화 운동의 1세대로서 상당히 저는 과거 노동운동 현장에서 뭐 여러 차례 또 뵙고 뭐 물론 개인적으로도 뵌 적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서울대 재학생 시절에도 그 민청항전 사건으로 네. 그때 15년 구형을 선고를 받았었죠. 그 다음에도 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그때도 한 10년. 그래서 좀 옥고를 많이 치렀죠. 뭐 그렇지만은 좀 전에 이제 박 의원님 말씀처럼 그 선이 또 어떤 때는 굵으면서도 아주 또 때로는 또 상당히 그 섬세한 그런 측면이 있죠.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 진영에서는 대표적인 전략 기회통입니다. 전략 기회통.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올해 이제 우리 나이로 이제 5세 됐으니까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주말에 이해운 후보자 결국은 지명 철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네. 지명 철회할 걸로 예상하셨습니까, 박 의원님?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이제 국민의 눈높이라는 표현을 이제 홍익표 정무수석이 썼던데 네. 이제 여러 뭐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의 이미지라든가 또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 실용주의 이런 느낌에 있어서의 새로운 인사적 발탁이라고 하는 이해운 후보자가 있었지만 이해운 후보자가 넘기 어려운 도덕적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는 전 국민 이슈가 있거든요. 전 국민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이슈가 있는데 그게 하나가 이제 부동산 이슈고 네. 또 하나가 교육 이슈예요. 이 두 가지에 걸리면 사실은 후보자가 그 산을 못 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이 아파트 당첨이라고 하는 부동산 이슈에 충분한 소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해훈 후보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자녀 입학의 문제. 그러니까 그 아들의 할아버지가 이제 전 내무부 장관했는데 그것이 어떤 국위 선양 이런 입학 항목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민들이 바라볼 때 입시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충분히 소명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뭐 갑질 의혹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능력 그리고 향후에 자기가 펼치고자 했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의 그런 어떤 능력에 보다는 이 도덕적 이슈를 넘기는 되게 어려웠다. 그것을 대통령실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이것을 그냥 묻고 넘어가기는 엄청 부담이 됐을 것
같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네.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청문 보고서가 오기도 전에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왜 이렇게 빨리 했을까요, 김 대표님? 뭐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뭐 이 인사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뭐 기회는 주는데 말 국민 여론이나 또 자신이 도덕성과 정체성을 제대로 이제 뭐 인사청문회 과정을 활용해서 해명 내지는 또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다면 그걸 불식시키는 그 장으로 쓰라 그랬는데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이제 청문회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우여곡절도 있었고. 근데 이제 대려 그 이후에 국민 여론이라든지 또 언론 흐름을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인명강행적으로 가져가기는 너무나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만시지탄입니다. 이게 보는도 네.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혼 내정자 개인적으로는 소탐대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도덕성과 정체성 문제에서 과거 발언의 논란에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아직까지 여전히 민주당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이 내란에 대한 어떤 심판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재작년 12.3 비상계엄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세력이죠. 당시 집권 세력으로서. 네. 끊임없이 내란 스킬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지금 난무한 상태에서 본인이 과거 계엄을 옹호한 입장이고 또 뭐 보수 진영 내에서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인식하고 그런 뭐 스피커 메시지를 날린 사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나 또 지금 민주당하고 엄청난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과연 임명할 건가? 저는 그게 더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박 의원님 말씀한 처럼 부동산 교육 백력 문제거든요. 이 세 부동산 교육 백력 이게 다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전부 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임명을 할 수 있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지막 방점이 이제 갑질 의혹입니다. 처음부터 김병기 전 원내대표나 이해운 내정자 같은 경우도 자기를 위해서 활동해 준 그 스텝이나 참모들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원한을 맺고 그렇게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그 배설이 좋다 하더라도 그걸 득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참 인간적으로는 참 이혼 내정자가 판단 잘못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 열리기 전인데 질문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보좌관 갑질 이런 거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지명 철회가 되고 난 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인사검증에 지금 실패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잦은 사태도 벌써 두 번째고요. 또 어쨌든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게 세 번째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김성태 전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국회에서 이제 3선 의원 정도 하고 또 시민의 선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국민의힘 전신에 이제 보수당에서 5번의 이제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 후보자가 검증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 판단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후보자에 대한 어떤 검증 시스템이 있을 때 완벽하게 100%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세평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는 하겠죠. 네. 그랬을 경우에 그 후보자에게 최종 아마 검증을 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아까 얘기한 어떤 정체성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검증을 했을 텐데 그 와중에 좀 빠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 철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 지금 사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처는 이미 출범을 했어요. 올해 초에. 근데 지금 상황이 되면 2월 달까지도 장관 없이 이제 공전을 하는 상황이 될 텐데 앞으로 인사할 때도 이렇게 통합과 실용에 여전히 방점을 두고 하겠다고 청와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수 쪽의 인사를 또 발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운동장을 넓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국가를 운영할 때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도 있는 거고
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있는데 결국은 실용주의 정부로서의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 방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을 하면서 지금 뭐 연합 정권은 아니지만 당시에 자민련 출신의 경제부총리 경제 내각을 다 수용하면서 실질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연합 정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후보군에 있다고 하면은 널리 인재를 등용해서 그리고 그것이 상징성으로 경제 활성화를 만들고 국민을 단합시키고 상징적으로 그것을 이끌 수 있는 후보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쓰는 게 맞지.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 쓰겠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국가 운영의 어떤 국정 철학에 반영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서 좋은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하는 게 좋겠죠. 네. 차기 이제 후보자 인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또 인사를 해야 될 것이 많은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처럼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한다는 취지에는 아마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과정에 대해서 좀 이재명 하실 대통령 말씀이. 정부가 네. 작년에 이제 조기 대선 전국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민당 진영의 인사들은 인사풀에 그냥 많이 가득 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중도 실용주의 정부의 그 기치에 걸맞는 그냥 좀 전에 박 의원님 표현대로 운동장을 넓게 쓰는 거 좋은데 보수 진영의 인사까지 이렇게 인사풀에 이렇게 담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보수 진영이 대한민국 뭐 헌정 역사상 그래도 50년 넘는 그런 집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그래도 경제 이쪽은 그래도 보수 진영의 좀 정책이나 또 철학 그런 걸 좀 중시하겠다. 그러면은 뭐 사실상 뭐 보수 진영의 경제통이 이해운 뭐 전 내정자 이런 사람들 외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았는데 저는 정치 좀 현장에 이렇게 선 사람보다는 좀 약간 디캔에서 내지는 뭐 우회적으로 그래도 보수 진영과 그래도 정책가 그리고 역할을 했던 그런 인사들을 찾는다면은 뭐 참여하실 분들 많죠. 그렇지만 이제 이재명 뭐 대통령실도 지금 이번 이해운 내정자 낙마를 통해 가지고 아마 벌써 이제 뭐 지난번 이진숙 교육부총리 네. 그리고 강선우 의원 또 이제 이해운 이 세 사람이 계속 공교롭게 다 여성분인데 낙마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더욱더 앞으로 이제 철저해야 될 거고 작년 9월 25일 정부 조직법 개정됐는데 야 이게 좀 기획예산부가 30년 만에 부활됐는데 저 생각은 네. 올 뭐 이 상반기는 훨씬 넘어가지 않겠나 앞으로 청문회까지 임명까지 가려면 네. 그렇게 뭐 결코 뭐 어느 진영의 사람 뽑아 쓰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건전 재정을 좀 가져가면서도 뭐 확장 재정에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상당한 의지가 있는데 대통령의 의지와 또 집권 세력인 민주당이 또 확장 재정에 다 함몰되어 있으면 이걸 브레이크 걸고 키프 역할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수 진영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은 뭐 제가 추천해도 추천할 사람 많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합당 얘기가 예. 또 뭐 정치권의 핫 이슈입니다. 일단 의원님은 아셨습니까?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고 아마 지금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이 합당에 대한 논의의 테이블을 올리기 전에 사전 정치 작업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군부를 우리가 떼야 되는 거죠. 네. 이제 민주 진영의 이런 합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면 저 언론에서도 좀 얘기 좀 나오고 또 당내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조금 더 멀리 가서 우리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시각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나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좀 만나보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와 정청래 대표도 좀 만나면서 약간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고 네. 특히 저는 최고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서로 얘기가 되면서 이거를 언제까지 할 건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까지 좀 만들었으면 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왜 그러면 지도부라고 하는 것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좀 얘기 좀 나눠보고 전격적인 부분도 있는 거지만 이 합당에 대한 논의는 지금의 이제 민주당 분위기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숙성의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전격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약간 지금 여러 이제 불협화음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당 얘기긴 하지만요. 일단 김성계 대표님도 선거 전 지방선거 전에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합당이 추진될 거라는 예상을 좀 하셨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은 뭐 어느 정당이든 간에 이기는 선거 전략을 위해서 다양한 뭐 정치 행위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혁신당과 이제 합당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정청래 당대표의 이 합당 제안 같은 경우는 자신의 너무 좀 이런 판단이고 좀 방식도 좀 상당히 독단적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원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 합치자. 뭐 여기 선까지만 갔으면 저는 모르는데 그 선까지 또 넘은 게 있어요.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네. 합당 필요하다 그러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시작한 지 불과 7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네, 네. 벌써 정권 재창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정권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더군다나 친정 집권 세력의 당 대표가 그런 입장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건 청와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럼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패스트트랙이 이제 발생하고 그랬는데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어요. 소수 정당에 쉽게 말하면 의석을 좀 할애하는 그 방식 아닙니까? 네. 그럼 이 연동형 비례제를 갖다 이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완강하게 반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 연동형 비례제 만들더라도 우리는 위상정당 만들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합당할 거야. 그래서 그리 가는 거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 연동형 비례제를 그런 취지에 만든 뭐 민주당 입장에서 이 연동형 비례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고민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방선거 앞두고 있다고 해가지고 전격적인 합당 간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도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 한 사람 이렇게 몫이 아니잖아요. 벌써 12명의 비례의원인데 이분들에 대한 정치적 욕구나 또 목적이 다 있을 거예요. 이걸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담아내고 또 흔히 말하는 또 조국 혁신당 몫의 지분을 어떻게 할애할 건지 이런 거 논의하려면은 상당히 골머리도 아파요. 네. 그런 논의나 어떤 숙성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정청래 당 대표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자신의 좀 6.3 지방선거에 대한 홀로서기. 이번 6.3 선거는 내 중심으로 선거를 치른다. 이재명 대통령의 뭐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이거는 이번 6.3 선거에 쉽게 말하면 끼어들 여지를 안 두려고 한 그런 정치적 목적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김성태 대표님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청래 당 대표도 여러 이제 고민이 있었겠죠. 자신의 어떤 정치적 활로 또 민주당의 활로를 위해서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네. 정책 선택이 이제 있게 되는 건데 합당에 대한 논의는 아마 그런 고민을 좀 했겠죠. 그러면 논의를 할 때 하냐 안 하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합당할 거냐 안 하냐 그냥. 그러면 대체적으로 지도부는 합당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정청래 당대표는 그러면 합당의 시기를 언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넘어가면 네. 지방선거 이전이냐, 지방선거 이후냐, 총선 전이냐, 총선 이후냐. 그랬을 경우에 아마 정청래
당 대표는 지방선거 이전에 하는 것이 만약에 합당을 한다고 하면 순리에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것을 결정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합당에 가기 위해서는 좀 정지 작업이 좀 필요한데 네. 그것이 없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제 뭐라고 할까 반발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가 더 중요하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요. 그럼 이 카드를 꺼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철회할 거냐 아니면 추진할 거냐? 그럼 저는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당대표가 이렇게 카드를 회심의 카드란 말이거든요. 뭐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아니면 여러 가지 다 생각해서 이 카드를 꺼냈는데 철회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최고위원들 설득하고 같이 얘기하고 네. 그다음에 조국혁신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승리의 요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네. 그것이 이제 됐을 경우에 최종적인 전당원 또 투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네.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여기 다시 어제도 지도부가 그러한 위기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자회견도 하고 네. 여기 다시 이제 오롯이 이제 당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철시키고 뭐라고 할까 돌파라고 해야 되나요? 네. 돌파의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네네. 거기에서 이제 비판이 있거나 또 비난의 화살이 있다가 맞아가면서 이걸 돌파해야 되는 문제죠. 관련한 질문 두 개가 떠오르는데요. 네.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시기를 얘기하셨는데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총선 전이냐 후냐. 네. 근데 왜 지방선거 전이었을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8월에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정청래 대표의 승부수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리더는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정청래 대표의 누구나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도 있는 거고 생각도 있는 건데 이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생각을 넘어서 공당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의 다가가야 이게 관철이 되는 거고 네. 다가가는 거지. 네. 지금 김성태 전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어떤 이것으로 만약에 비춰졌다고 하면은 상당히 난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에서 잘 설명하고 대국민 네. 설득 들어가고 네, 네. 정당에서의 어떤 역할, 공당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당원들과 국민에게 설명해서 이걸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지도 리더십 자체가 엄청 흔들리는 문제죠. 네. 그 합당을 하게 되면 여러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각각의 당의 절차도 있지만 가장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는 뭐 당명이라든가요. 또 지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분 얘기 가면 이건 어렵다고 봐요. 이거는 지금에 있어서의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합당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대국민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방선거 승리라든가 아까 뭐 얘기하자면 정권 재창출이라든가 지금 이 시점에 왜 필요한지를 당 지도부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넘어서 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은 무너지는 게임이다. 오히려 정당성, 명분, 정체성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의 지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분 얘기는 나올 수가 없는 문제고 네. 오롯이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 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지분 몇 %, 이런 얘기는 아마 나올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옮겨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단식을 끝내고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 대표님, 8일 네. 동안의 단식에서 장 대표가 잃은 것과 얻은 것, 뭐 얻은 것과 잃은 것 뭐가 있을까요? 얻은 것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보수 진영 내부가 그래도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가 결집되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뭐 메시지는 분명히 남긴 것이고 실질적으로 뭐 한두 사람 빼고는 단식 현장을 거의 방문함으로써 보수 진영이 위기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가 그 위기를 갖다 돌파하기 위한 뭐 두 가지 특검 요구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당 내적인 어떤 통합에 대한 그런 관심을 많이 보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얻은 거죠. 네. 얻은 거고 다만 이런 것을 이제 굳이 뭐 표현하라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단식 4일차에 저도 뭐 선배로서
그 현장을 방문하고 당의 뭐 대한과 미래라든지 그런 쇄신파 의원들 그리고 뭐 심지어 당 사무처 뭐 간부들 같은 경우도 저희 단식 경험을 가지고 좀 뭐 좋은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한번 가보려고 해서 갔는데 실제로 단식 4일차에 봤는데 보통 다른 사람 단식 4일차보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거 볼 때 왜 이렇게 4일차인데 이렇게 몸이 안 좋지 건강이. 그 걱정을 제가 좀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 24시간 필리버스터도 하고 그런 데미지들이 조금씩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이제 단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체의 일부 내지 전부를 내놓으면서 저항 내지는 뭔가 자신이 얻어내려고 할 때 모든 걸 거는 그런 수단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특검 요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아직까지 구체화된 게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네. 장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끝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지율은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단식 중단을 요청했고 그 후에 이제 단식을 중단하는 걸 갖고도 말들이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민주당까지는 안 가더라도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그 야당 대표의 이 단식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을까요? 단식이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최후의 어떤 결정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장동혁 대표는 대내적인 분열을 꿰매고 대내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지도력을 확실히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는 대외 투쟁의 확장력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단식이라고 판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를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부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한동훈 전 대표 문제였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를 제거하기 위해서 윤리위원회 가동하고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카드를 제대로 못 쓰니까 단식의 카드로 전환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복귀했을 경우는 뭐를 하냐면 한동훈 대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장동혁 대표는 칼을 꺼냈어요. 칼을 꺼냈는데 이 칼을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단식이 아직 그 효과를 발휘할 수는 없는 문제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네. 완료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대외투쟁이라고 하는 이제 대여 투쟁 아니면 대정부 투쟁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특검 정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잘못 들어갔다. 왜 잘못 들어갔냐면 특검과 관련된 부분, 통일교 문제라든가 신천지 문제는 여야 협의에 의해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특검 카드를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면서 이게 지연 전략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단기간에 칼을 들어서 이걸 딱 쾌도난만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카드가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더 지연되면서 지리한 싸움으로 가는 문제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복귀했을 경우에 이 두 가지 문제를 장동혁 대표가 해결해야 되는 건데 네. 과연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퀘스천 마크고 알겠습니다. 여러 난제가 있는 것이죠. 네. 지난 주말부터죠. 좀 대국민 호소, 네, 그걸 이제 쌍특검 관련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이번 주에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보통 때보다 네. 조금 짧게 본격 토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전 원내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